둘 다 잘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점점 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호재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왜 10년인가 하면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반도체 산업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기도 하고 적자가 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클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락 사이클이 온 뒤에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바로 튀어오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보통은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횡보가 그냥 생 횡보가 아니라 스물스물 오르다가 떨어졌다 이러한 구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 가운데 스물스물 오르다가 훅 한번 꺼지고 또 스물스물 오르다가 훅 한번 꺼지고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연 초반에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 앞으로 상승 가는 거 무조건 맞다. 다만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꼭 고려하셔서 스물스물 오르다가 떨어지고 특징이 나타날 텐데 그때 훅 꺼지는 구간에서 떨어졌다고 팔지는 마시라. 차라리 사면 샀지. 처음부터 안 사면 안 샀지. 떨어졌다고 막 울면서 팔지는 마시라. 그게 본래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그 상황입니다. 보통 횡보 구간이라고 하면 사이클 산업의 횡보 구간이라고 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길어지면 2년 막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3년이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도체는 사실 3년까지 간 경우가 드물긴 한데 보통 이제 좀 다른 산업들, 철강, 이런 건설 이런 영역에서는 3년, 4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횡보 구간이 나타난 지 지금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다라는 뜻은 내가 1년 동안 버틴 게 지금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버티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1년 빠르게 지나갔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티고 버텼더니 1년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구간의 특징을 일단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조금 좀 훅 꺼졌다고 또 올라가다 훅 꺼졌다고 반도체가 끝이다 뭐 우리나라 반도체 미래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면 한번 공부를 강력하게 권장드리는 호돌이 반도체 제 블로그 오셔서 한번 좀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주요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 바닥에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 신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는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아마 저점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락 사이클이 매우 짧게 나타난다. 매우 짧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로 인해서 주가는 미래 선반영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주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말고도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펼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인데요. 자,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 D램 가격의 추이입니다. 이 그래프요. 역시나 제가 텔레그램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데이터를 보시려고 하면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D램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최근에 어떤 특징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꺾였네요. 약간 반등으로 돌아서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요 구간을 보되 요 상승률로 한번 전환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계속 가격이 하락하기만 즉 음의 영역에만 있다가 최근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왜 플러스로 돌아섰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공급 주도적인 산업입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지만 우선은 공급을 줄이지 않고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제는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산 효과가 1년 지나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 주도적인 산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반도체는요.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도 수요가 여전히 부진해도 공급을 확 줄이면 가격은 크게 뛰고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뛰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왜? 공급 주도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갑자기 D램 가격이 막 폭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얘가 이제는 점점점 더더 플러스로 가는 어떠한 추세를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비교적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요 바로 이러한 D램의 가격이요.
디램의 가격의 추이를 따라가는, 정확히는 뒤따라가는 건 아니고 앞서 따라가는, 즉 미리 선반영하는 것이죠. 앞서 따라가는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지금 디램 가격이 일단은 계속해서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쭉 우상향 쪽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공급의 특징에서, 과점의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아주 빠르진 않더라도 점점 위쪽으로 간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은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방향으로, 한순간에 조단 이익이 뒤바뀌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적자폭이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기대하는 바는 이 가격 상승세는 좀 지속될 거고, 적자폭도 줄어들 거고, 흑자로 전환될 거고,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산업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횡복 구간입니다. 횡복 구간이 앞에서 디램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직은 가격이 스물스물 반등하는, 그랬다가 살짝 내렸다가 또 반등했다 내렸다 내렸다 갈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은 언제 오는가? 공급이 이제는 너무나 부족해져서 가격이 갑자기 2배, 3배씩 확 튀는, 기울기가 확 바뀌는 것이죠. 그때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진짜 2배씩 튀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게 내년이 올지, 내년 초에 올지, 내년 말에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근데 내년 초에도 올 수 있어요? 빠르면? 사실 많은 증권사에서는 이미 내년 초로 예상한 증권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예측이 되는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튼 이러한 지금 이게 언제 올지의 문제이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비교적 확정적이다. 이유가 무엇이다? 공급이 너무나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가 늘어나기만 하면 이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증설에 들어가도 이 기업들이 장비를 깔고 설비를 깔고 램프업 시키는데 못해도 2년의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의 일정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항상 이 공급의 특징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규칙에 크게 이제 다른 영역에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든 뭐 중반기든 하반기든 오면 좋겠네요, 내년에. 네, 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더 여러분께 공부할 시간을 좀 이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하반기에 오면 우리가 초반기에 좀 공부를 해두고 이제 사서 하반기 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질문 하나 좀 드리면, 요즘에 뭐 보면은 중국도 뭐 반도체 그 뭐죠, 화웨이 휴대폰 보면은 맞습니다. 화웨이가 또 그 판매량 애플을 이겼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 반도체도 경쟁력이 나름 있는 것 같은데, 비교했을 때 삼성이나 SK나 뭐 괜찮을까요? 그게 사실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가 이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칩의 성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칩을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성능의 칩이면 어차피 반도체 칩의 성능은 다 거기거든요. 그럼 누구 걸 쓰냐? 당연히 싼 애 걸 쓰죠. 무조건 가성비가 중요한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EUV 공정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EUV 장비가 딱 한 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의 이 DUV라고 불리는 EUV 전 공정입니다. 기존의 DUV를 이용해서 칩을 만들다 보니까 칩의 단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똑같은 7나노 공정이지만 단가도 높고, 칩을 뜯어보니까 실제 성능도 크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억지로 꾸겨놓은 것 같은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칩이 내수 시장에서 먹히겠죠. 중국의 내수 시장은 저희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요, LCD 패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간 픽셀 몇 개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절대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15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은 누군가 꼭 사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상상 초월하는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이처럼 비싼 반도체도 또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사주는, 또 화웨이가 또 아시다시피 정부랑 관계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고 비싸게 찍어내고 적자 나도 괜찮아, 정부에서 다 메꿔줄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팔리는 구조에 있어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제품이 계속 팔리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곧 칩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칩이 내수에서는 팔릴 수 있지만 더 비싸게 팔아야 하고 해외에는 아예 나올 수가 없겠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EUV 공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좀 이러한 이 경쟁에 대한 우려는 거의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양강구도 그게 우리나라에게는 호재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호재일 거라고 보는데요. 왜 10년인가 하면
이 미래를 예측하는 건 또 쉽지가 않죠. 미래에는 또 중국이 EUV를 내재화하고 국산화해서 그걸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수적으로 10년이지 넉넉하게 한 30년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 기간 정도는 좀 이 고사양 칩에 한해서는 고사양 칩이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방금 말씀해 주신 AP 같은 칩들 아니면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 같은 칩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만드는 D램 이러한 칩들이 고사양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사양 칩은 아무래도 경쟁의 이 폭이 기술의 이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10년이라고 해도 저는 호재라고 하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러면 이번에 파운드리로 좀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삼성전자와 TSMC의 양강구도 또 뭐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또 기술력 많이 따라왔다. 또 오히려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양강구도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미 양강구도는 깨졌습니다. 이미 이제 인텔이 이제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인텔이 CPU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직접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시작했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밀고 있는데 이제 인텔이 만드는 CPU를 우리 인텔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텔의 파운드리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별도로 매출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서 한순간에 급격히 불어났고 많은 분들께서 인텔에게 인텔 풋 막 이렇게 비웃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반도체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인텔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제조가 이 노하우가 한두 가지 필요한 게 아니라 공정만 해도 수백 개고 그 공정마다 또 노하우가 수백 가지 그러니까 정말 수만 가지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게 반도체인데요. 인텔이 정말 수만 가지 중에 절반 이상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고 있지만 이 노하우를 또 살리면서 고성능 칩을 잘 만드는 또 나름대로 싸게 만드는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칩을 싸게 잘 만들려면 ASML의 고사양 EUV 장비,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고사양 ALD 아니면 램리서치의 ALE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장비를 좀 더 공격적으로 먼저 수주해 가면서 TSMC보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그 물량을 지금 뺏어가면서 추후에 2025년 6년에 나올 하이 NA EUV 장비라는 차세대 EUV 장비는 인텔이 지금 싹 가져가는 그런 형국까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 구도를 지금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인텔이 비록 후발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상 인텔이 직접 우리가 만드는 칩을 파운드리에 주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사실상 3강 구도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인텔 자체 물량을 제외하면 여전히 TSMC가 앞서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 그리고 한참 뒤에 인텔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앞으로 이제 2나노 싸움, 1나노 싸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지만 사실 2나노를 삼성전자가 먼저 한다 그래서 고객사가 막 몰려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파운드리 사업은요 2나노, 1나노 이러한 차세대 공정을 빨리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바로 딱 밀착해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밥 떠먹여주는 것부터 스프 떠먹여줘, 밥 떠먹여줘, 목욕 씻겨줘, 로션 발라줘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총괄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 과정이 아직은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반해서 TSMC는 제품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무언가 우리 설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전문적인 팀들이 딱딱딱 달라붙어서 엔비디아 고객님 우리 니네들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체계가 너무나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삼성, TSMC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디자인하우스 밸류체인 그리고 후공장 밸류체인이 아직은 TSMC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좀 고사양 칩들은 우선은 TSMC가 수주해 가는 과정은 맞다. 하지만 TSMC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이 파운드리 산업도 어쨌든 가동률이 일부 떨어졌고 그다음에 수주가 일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파운드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설비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몸을 좀 추리는 과정에 있죠. 추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즉 이 캐파 증가가 비교적 느려졌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금 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는 예전보다 더욱더 TSMC에게 제품을 맡기지 못한
그래서 삼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객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우선적으로 좀 더 삼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강 구도는 사실 이 점유율을 보통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TSMC 55% 점유율 그리고 삼성전자 15%라는 이 점유율이 하루아침에 막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변수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뭐 2나노, 1나노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찔끔찔끔씩 1, 2%씩 점점 격차를 좁혀나가는 정도는 좀 다음번 파운드리 사이클 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운드리는 만만치가 않은 거군요. 예, 만만치 않죠. 그리고 뭐 1등을 오랫동안 해온 기업을 한순간에 이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좀 요즘 최대 화두는 HBM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HBM을 두고 양사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예. 앞으로 두 기업의 이 경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사실 저희가 투자할 때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2019년부터 인텔이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AMD가 확 살아나면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AMD의 시대다. AMD 주가 10배 간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도 AMD가 인텔을 확 치고 올라오면서 점유율을 거의 뛰어넘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CPU의 기술력이 빠르게 바뀌면서 막 펜티엄 CPU도 나왔다가 갑자기 듀얼 코어가 나왔다가 막 기술력이 빠르게 바뀌는 그러한 시기에는 인텔과 AMD의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앞서가고 또 누가 뒤치고 올라오고 막 누가 또 다시 앞서고 이러한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예측이 계속해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어떻습니까? 1년이 멀다 하고 HBM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하이닉스는 뭐 부동의 1등이죠. 부동의 1등이고 삼성이 지금 점유율 5%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안 되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삼성이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성은 HBM 기술력 없잖아. 하이닉스는 열심히 했지만 삼성은 열심히 안 했잖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일부 맞기도 한데 과거에 HBM이라는 이 기술이 나오기 초창기 때 삼성이 추구하는 기술 방식과 하이닉스가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삼성은 당시에 마이크론과 함께 HMC라는 구조를 갖고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구조를 갖는데 결국에는 HBM이라는 구조가 좀 더 기술적으로는 쉽고 그다음에 성능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일단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이 판정이 난 겁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당시 HMC라는 다른 기술에 주목했던 삼성과 마이크론이 기술력이 없어서 HBM을 못했던 것은 아니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하이닉스 방식으로 가자 요거 전환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없어서 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다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뭐 후공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 해외에서 다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장비 기술을 가진 빵빵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HBM 4세대, 5세대를 통해서 지금 반전을 노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미 앞서 있는 하이닉스를 한순간에 치고 올라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반 1등 하는 친구를 무슨 수로 갑자기 한순간에 내가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서서히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뭐 하이닉스가 이길 거예요. 계속 이길 거예요. 계속 1등 할 거예요. 아니야. 삼성이 어느 순간 역전할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1등의 고지에서 계속 우수한 고객사를 먼저 선점해 나가는 그 1등의 자리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삼성은 비록 한순간에 하이닉스를 앞서갈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 다시 하이닉스 방식의 이 기술에 맞춰서 스물스물 고객사를 조금씩 뺏어오는 그러한 구도로 가는 그래서 삼성도 점점점 수혜가 늘어나는 그럼 삼성만 돈을 벌겠습니까? 어차피 HBM을 잘한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도 물론 돈을 벌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래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그 아래 기업들 특히 삼성 쪽에 걸쳐 있는 그러한 기업들 앞으로 점점 이제 기회가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안타까운 게
이 HBM 얘기만 나오면 하이닉스가 잘해, 아이 삼성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아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둘 다 잘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삼성도 지금까지 못했지만 점점 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를 찾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 삼성전자 예. 아래 기업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건가요? 사실은 HBM이란 게 직접 수혜가 있고 간접 수혜가 있는데요. HBM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무언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직접 수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TC본더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사실 삼성 쪽 밸류체인은 직접 수혜보다는 간접 수혜가 많습니다. 간접 수혜는 무엇인가 하면 HBM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이건 아니고 HBM이 커지면 디램의 수요가 늘어나겠네? 디램 시장이 커지겠네? 그럼 그 디램 쪽에 고루고루 제품을 공급해. 이러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디램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소재와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디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또 장비를 공급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도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도 간접 수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 수혜가 됐든 간접 수혜가 됐든 그 수혜의 폭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좀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소부장주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주식이 직접 수혜주, 간접 수혜주. 예,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HBM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HBM이 확 터지면서 디램의 수요도 같이 따라가면서 디램을 만들 때 필요한 소부장도 수요가 늘어나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즘에 HBM이 핫한 거 맞습니다. 디램이 잘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낸드 플래시도 주목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디램 쪽에도 제품을 공급하지만 낸드 쪽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낸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낸드 업황이 계속 안 좋았고 공급 과잉이 있고 가격 계속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 아무도 낸드 플래시에 관심 없어요.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다 HBM이에요. 지겨워 죽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디램이 살아나면 반드시 낸드도 따라갑니다. 낸드가 공급 과잉이라고요? 아니요. 공급 과잉이어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공급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1% 차이로 제품의 공급량, 수요량 1% 차이로 갑자기 확 가격이 바뀌는 게 수요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낸드 쪽도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낸드 쪽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낸드 안 좋으니까 니네 주가 못 가도 돼, 니네 주가는 싸도 돼, 별로 매력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갑자기 이제 또 튀어오르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 노출도가 높은 소부장 기업들도 꼭 함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도 말씀 드려야 되나요?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찾아보시는 과정도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옹달책방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좀 뭐 파츠 기업들 중에서는 하나머티리얼스, TCK, 월덱스, KNJ 같은 기업들이 속적으로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고요.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FST랑 동진세미캠, 뭐 솔브레인, 이러한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뭐 테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 상대적으로 HBM 관련 수혜 기업들보다 주가가 훨씬 지지부진한 걸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낸드가 살아나게 되면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 점을 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낸드가 가장 좋고 낸드만 사세요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HBM은 너무나 다들 아시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시니까 좀 여기까지도 같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잘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들과 너무 구체적인 기업들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뭐 강조드리자면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있다,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라는 거를 시청자님들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공부가 아니다, 기업 분석이 아니다. 맞아요. 이후에 내가 직접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이고 분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유튜브만 보고 바로 사시는 거면 기업 분석 없이 바로 매수 매도 프로세스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얼추 한 95% 분들께서 매수 매도만 하시고요, 5% 분들께서 기업 분석까지 하시는데 수익은 소수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면 당연히 누가 유리할까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옹달 책방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무료 텔레그램,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께 좀 더 즉각적으로 다양한 그래프 뭐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도 개설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보여드린 뭐 그래프들 이런 것 말고도 뭐 각종 뭐 기업의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좀 여러분께서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로우신 데이터들도 일괄적으로 쭉 한 방에 이 그래프 수천 개를 추출해서 쫙 공유를 드리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한테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가시면 되겠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좀 투자에 도움을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물론 이 시장이 어려울수록 주식에 대한 영상 보고 싶지 않고 귀 닫고 싶고 주식 계좌 키고 싶지 않고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심리는 다 똑같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닝 쇼크 기업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독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시기. 유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상황이 다시 끝나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는 서프라이즈 기업들 늘어나고 실적 증가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일찍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막 허겁지겁 주식을 살려고 하면 늦는다. 그래서 지금을 꼭 공부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꼰대 같은 말씀드리면 가끔씩 댓글이 달려요. 이 어린 놈이 꼰대 같은 얘기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어필을 해보자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웬만한 그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제가 나이도 많고 투자 경험도 많고 분석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어려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아주시고요. 저 블로그 같은 데 들어오셔서 글 한번 보시면서 좀 한번 수준을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가 좀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재미없는 이야기도 섞여 있었는데 다음에는 막 통계 데이터까지 많이 끌고 와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텔레그램 링크랑 블로그 링크는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오늘 호돌이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